저 토론을 맡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입니다. 예, 김동섭 교수님의 발표 너무나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 출생 감소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진행된 게 아니라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대응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사실 이것을 더 심각하고 악화시킨 게 바로 코로나19이죠. 근데 김동섭 교수님께서 그 기존의 다른 감염병과 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팩트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더 심각성을 저희한테 인식시켜 주시고, 또 이게 뭐 한두 개의 소소한 어떤 수정 가지고는, 정책 수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토론 시간이 몇 분이 주어질까요? 네, 10분에서 15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제가 저출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위원인데 1년에 4번 개최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계속 그 서면 심의로 그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그 보건복지부 인구총괄과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방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쪽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김동석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요. 또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 방안들을 좀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발표 그 토론 자료의 33쪽에 보시면 정리를 했는데, 아까 이미 축사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감사원의 그 저출산 고령사회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50년 후에 67년에 600만, 그러니까 한 700만 정도 되고, 2117년도 거의 이제 100년 후에는 1500만으로 지금의 이제 거의 뭐 3분의 1로 반토막이 된다는,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일본은 1.5 쇼크라고 해서 85년부터 이 저출산 문제 대응해 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일본은 1.3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0.84명인 거죠. 그래서 1.3 이하로 떨어지면 자연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저희가 뭐 다른 안전 불감증처럼 이 부분도 참 불감증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사실은 저출산 그 고령화 관련된 어떤 그 계획, 어떤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 한국 행정학계가 한국 리서치랑 같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아젠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 분야의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나마 2014년 29%에서 37.2%로 증가했다. 이제 정말 좀 심각성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해서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아까 그 김동석 교수님 발표하셨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출생이 감소하지만 증가하는 나라들이 있더라. 거기에 나온 예들이 이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 같은 나라인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스웨덴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선진 복지 모범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랬던 스웨덴이 사실은 1930년 40년대에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때 이제 인구 담론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서 지금 이제 100년을 알죠. 한 80년 후에 스웨덴이 이렇게 그 출생률이 안정적인 국가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라는 최근에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영감을 얻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2020년 4차 기본계획에 이런 방향이 이제 좀 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30년대 스웨덴은 너무나 비슷했어요. 되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심리적인 불안, 그다음에 가족 구성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되게 출생률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시적인 차원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관적인 가치 이런 측면에도 주목을 했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젠더 관계 변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인구 담론과 정책 모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출산과 부모됨이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는 자발적인 부모됨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보통은 우리가 출산 감소에 대응할 때 대부분은 양적인 증가에 집중을 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 증가라는 양적 목표를 내세운 게 아니라 질적인 목표를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할 것인가, 사회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아동을 기르는 가족의 모든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서 그 아이가 어떤 가족에 태어나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투자 원칙을 세웠고요. 세 번째는 그 인구 문제 접근에서 결국은 성평등이 핵심 가치로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과 경력을 유지하는 것과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나 출생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복지, 행복의 이슈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로 접근을 하고 이게 단지 뭐 출생률 수치의 변화로 본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정책의 유기적인 그 관계로 보면서 전체 사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스웨덴의 지금 현실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비춰봐서 34쪽에 보시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방향이 바로 그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이제 스웨덴이 계속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그 인구 정책의 그 방향을 잡고 변화해 오면서 이룩한 것을 저희도 한 15년 동안 1, 2,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드디어 저희도 그런 전체적인 방향 전환을 하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관점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지원 투자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육아 부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층의 문제를 지원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해서 그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괄적인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임신, 출산,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세대 간 통합, 이제 갈수록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 간의 통합,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하겠다 하는 이렇게 크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뭐 예산 투자와 뭐 대대적인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미시적으로 왜 한국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일까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매년 저출산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저출산 인식 조사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 비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10명 중에 9명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이제 여성이 더 많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하니까, 또는 그 가부장적인 성불평등한 문화 때문이다. 여성들은 그렇게 지적을 했고,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그 10명 중 3명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2.12명입니다. 너무나 제가 안도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몇 명을 낳겠냐 하니까 1.48명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 출산을 하려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갭을 0.5의 갭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 갭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족의 시대가 지나가고 가족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김동석 교수님이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은 혼인율이 떨어지면 출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혼인율의 변화를 계속 유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서구의 프랑스 같은 나라 거의 2.0, 1.8에서 2.2 왔다 갔다 하는 프랑스 같은 국가는 전체 출생 아동의 절반이 그 혼인 밖에서,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국가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던 그 아이를, 우리 사회에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아주 보수적인 독일도 95년도에 제도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가족으로, 그러니까 2세대를 키우는 가정은, 생활 공동체는 모두 가족으로 규정하는 그런 가족 제도의 변화, 그러니까 가족들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면 내가 직접 낳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입양 또는 위탁 보호 아동을 모두 포함해서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출생 감소, 코로나 베이비 출생 감소 대안은 없나 그러셔서 너무 약간 그래서 좀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 자체를 코로나 베이비 출생 감소 대안은 있다. 대안은 있는데, 우리 대안을 알고도 방향을 정하고도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나 또는 추진 체계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아웃풋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 감소 대안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스웨덴 아까 사례에서 보면은 자발적 부모됨의
선택과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재생산권 보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또는 위험한 임신 종결을 예방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안전하게 행복하게 아이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아까 공교육 안에 이런 가치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피임 교육도 그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신뢰 가능한 정보 교육 제공, 그다음에 상담 의료 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구교육과 성피임 교육, 그다음에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촘촘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의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난임 부부에 대한 그 확실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난임 지원도 그러니까 법률 혼인 안에 있는 사람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비혼 이제 사유리 예가 있는 것처럼 사실 비혼이나 다양한 관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만혼, 비혼에 따라서 자연 임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보조 생식줄이나 인공 생식술을 도입을 하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그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제도와 또는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다 만원이 많다 보니까 그 비혼 여성들이 요즘은 그 난자 냉동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좀 현실적인 변화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낳고 싶어하는 낳을 권리에 대한 보장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얘기는 바로 일과 경력의 중단이나 위협 없이 친밀한 관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고 이것이 아마 그 스웨덴에서 그 세 가지 핵심 원칙 중에 마지막에 그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과 그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직 이거 개봉되지 않은 그 올해 저출산 인식 조사 저희가 코로나19 이후 양육맘의 양육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긴급 상황에서 보육을 요청하는 곳이 여전히 저희는 가족 관계에서 충족이 됐습니다. 조부모, 친인척, 배우자 합해서 85%고요. 공적 돌봄 체계에 요청하는 비율은 3.5%라는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엄청 돌봄 관련된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여전히 85%는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저출산이 지속되는 중요한 요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생겨야 저출생의 악순환이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너무 좀 길어졌나요? 네, 회장님이 저를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좀 서면으로 가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스웨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인구정책 담론을 주도했던 알바 미르달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의 적정 인구수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가족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제가 아까 우리 작년 조사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2.1명이었는데 실제로 낳으려는 자녀는 1.48이라는 것이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그 국가의 중요한 인구 정책의 임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제가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 올해 60주년이었는데 그때 가족계획과 관련돼서 중요한 자료가 있었어요. 사실 2.1명이 재생산이 유지되는 출생률이잖아요. 저희가 언제 2.1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동석 교수님? 네, 8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제기획원에서, 그때 가족계획을 경제기획원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그 추진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1명의 수준에서 여전히 80년대 앞으로 5차 경제개발 계획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가족계획을. 이미 그때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오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방향은 잘 잡고 나가고 있는데 이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 과제는 아마 인구정책과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